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 광 속에 있던 집안의 귀한 음식이 채반 하나에 가득 담겼다. 우리 조상들의 설날 아침은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성어린 세찬 준비로 시작됐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세찬에는 김 한 톳, 잘생긴 대구포 2마리, 쇠고기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던 계란 한 줄, 잘 말린 곶감, 햅쌀 한 대, 명절에 쓸 요긴한 쇠고기 한 근, 살찐 닭 한 마리, 그리고 거기에 집에서 정성스럽게 빚은 술 한 병이 더해졌다. 설날 아침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을 빌며 온 가족이 함께 마셨던 세주가 도소주다.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운까지 우리나라 1년 12달의 세시 절기와 풍속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동국세시기. 동국세시기가 적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설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으뜸되는 아침이라는 뜻을 지닌 원일, 정월 초하루엔 새해 기원과 기륭을 점쳐보는 풍속들이 있었다. 집안 어른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데 세배를 말한다. 설날에 먹는 음식은 세찬이라 따로 불렀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설날 아침 마셨다는 세주, 도소주다. 그렇다면 이 도소주는 과연 어떤 술이었을까? 그 도소주는 옛말에 일인음지, 일가무역, 일가음지, 일향무역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시면 한 집안의 병이었고 한 집안이 마시면 온 마을에 질병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염병들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들을 상당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1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도소주를 마심으로 해서 온 집안이 1년 내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한 해의 애군을 몰아내는 술, 1년 중 단 하루. 설날에만 마시는 도소주는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 만큼 특별한 술이었다. 설날 아침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은 남다르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한 해 동안 후손들이 평안하도록 빌며 새해 인사를 올린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은 조상을 모시고 만나는 일로 시작된다. 조상께 올리는 제사상에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 차려지고 설날의 절식인 떡국이 올랐다. 조상께 드리는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는 또 하나가 바로 술이다. 보통 제사를 지낸 후 음복한다는 말은 바로 술을 마신다는 의미다. 술을 약으로 여겼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술에 남다른 의미를 두었다. 제사에 올리는 술은 보통 집에서 정성스럽게 걸러놓은 맑은 청주를 사용한다. 후손들이 조상을 만나는 설날 아침, 후손과 조상을 잇는 끈이 돼주는 것은 다름 아닌 정성스럽게 올린 술 한 잔이었다. 술 빚는 정성이 남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상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집안 어른들께 새해 첫 인사로 세배를 한다. 설빔으로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은 한 해의 건강과 무병을 기원하는 덕담을 준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건강하라. 어른들 말 잘 듣고 건강해라. 공부 잘하라. 세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세뱃돈을 주는데 옛날에는 세뱃돈 대신 떡이나 과일 같은 다과상을 냈다. 설날 아침에 세배를 드리고 세찬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오랜 풍속이었다. 그리고 세찬엔 세주가 곁들여졌는데 이때 세주로 마시는 술이 바로 도소주다. 이 술은 설날 먹는 약술인데 이 술을 먹게 되면은 그 1년 내내 건강하고 이 술을 먹을 때는 동쪽을 향해서 먹어야만
약이 된단다. 한 잔씩 먹어봐라. 마시면 한 해의 애군을 맞고 1년 내내 하나 더. 건강하다는 약술. 도소주는 특히 어린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우리의 몇 안 되는 전통술이다. 술을 마시는 순서도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맛있냐? 차례로 마신다. 맛있지? 또한 술잔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마셔야 효험이 있다고 했다. 맛있지? 응? 술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을 하는 것이다. 1년 내내 건강. 제가 가서 한 잔 받아라. 설날 아침 한 해 동안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온 가족이 마시는 도소주. 그렇다면 이 도소주는 어떻게 유래된 술일까? 도소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한 때 화타라는 명의가 만들었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화타는 약재 처방에 발가 십전 대보탕을 만든 중국 최고의 명의로 알려졌고 특히 화살에 맞은 관우를 치료해준 삼국지의 일화로 더욱 유명해진 인물이다. 도소주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중국의 형초세식이다. 6세기경 종능이 지었다는 형초세식에는 당시 양쯔강 유역의 세시 풍속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정월 풍속을 소개하면서 추하룻날 아침에 세주로 초백주와 도소주를 마셨다고 했다. 또한 도소주 마시는 법을 설명하면서 설날 아침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어린아이부터 차례대로 도소주를 마셨다고 적고 있다. 형초세식의 도소주에 관한 이 대목을 나중에 동국세식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세식이 정월조엔 형초세식에 의하면 이란 토를 달고 그 밑에 형초세식의 정월 풍속과 똑같은 도소주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한다. 형초세식이와 동국세식이로 미루어 언제부터 도소주를 마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소주가 중국으로부터 건너왔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소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도소는 잡을 도와 사악한 기운을 나타내는 소를 쓴다. 도소라 함은 사악한 기운을 잡는다는 의미, 즉 도소주란 귀신을 쫓는 술을 뜻하고 있다. 품 종류가 옛날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지금 말하는 귀신을 쫓는 두 술. 가지 의미에서 끓여서 도소주가 마시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불과 100여 년을 넘지 않았다. 약재는 여기 보면 이 도소주를 한국 전통주 연구소 회원들이 재현해 보기로 했다. 약재들이 도소주의 재료는 대왕이나 한방의 약재가 근간이 된다. 이게 뭐예요? 화장근, 상수 같은 것을 물을 움직여 순환시켜주면 돼. 도소란 대황, 호장근, 천초, 그리고 오두 이 네 가지 약재를 의미한다. 조선 인조 때 어수권이 편찬한 책으로 오늘날의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고사촬료. 조선시대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사촬료엔 도소주에 들어가는 약재뿐만 아니라 약재의 분량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고사촬료에 소개된 도소주 약재는 모두 6가지. 대왕은 독성이 강한 약재로 어혈에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천초는 산초나무의 껍질로 척초라고도 불린다. 거목은 중국의 약재로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는다. 길경은 도라지를 말린 약재로 설사병에 효험이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감젓뿌리 호장근은 풍을 막고 이뇨제로 쓰인다. 역시 중국 약재 오두는 늦여름에 피는 청자백 고체 덩이뿌리로 독성이 강하다. 임원 16주에서는 이 약재 외에도 5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다. 먼저 향이 강한 계피 껍질 6개, 방풍나무의 묵은 뿌리 방풍, 산수유나무 열매 수유와 삽주의 어린 뿌리 창출, 거기에 붉은 팥이 더해졌다. 동의보감엔 고사차료와 임원 16지에 나오는 11가지 약재에 중국 약재인 거목이 빠져있고 대신 백출이 더해져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러서 구하기 어려운 중국 약재 대신 우리 체질에 맞고 효능도 우수한 우리 약재로 처방된 도소주가 완성된 것이다.
도소주는 청주를 기본으로 만드는 술이다. 도소주를 재현하기 위해 대표적인 전통 청주인 진양주가 전해오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을 찾았다. 마을 한복판에 술을 빚었다는 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은 우리 전통 청주 진양주가 맥을 잇고 있는 곳이다. 도소주는 맑은 청주가 기본 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통 청주인 진양주를 담그기로 했다. 진양주를 담그는 첫 번째 일은 하루 동안 불려놓은 찹쌀로 죽을 쓰는 일이다. 6대째 전해지고 있는 진양주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기능 보유자인 최옥림 씨에 의해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진양주를 빚을 때 들어가는 찹쌀은 술의 분량과 동량, 즉 한 말의 청주를 빚기 위해선 한 말의 찹쌀죽과 한 말의 고두밥이 필요하다. 죽을 쓸 때 필요한 물도 같은 분량만큼 들어간다. 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찹쌀과 물과 죽이 모두 같은 분량인 셈이다. 하루 낮밤을 불린 찹쌀은 정확하게 같은 분량의 물을 넣어 죽을 끓인다. 찹쌀죽을 끓이는 방법은 우선 물을 끓인 다음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놓은 찹쌀을 넣고 밥알이 퍼지도록 오래 끓여준다. 술의 기원을 보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술은 죽을 쏘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죽을 써서 청주를 빚었는데 진양주의 역사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인 죽을 써서 만드는 청주 제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으로 술을 빚게 되면 정확한 시간 안에 술을 만들 수 있어 명절이나 손님을 치를 때 필요한 시간에 맞춰 술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완전 발효가 이루어져 술맛이 부드럽고 무엇보다 실패 없이 확실하게 술이 된다. 찹쌀죽은 함지박에 옮겨 담고 뜨거운 김이 나가도록 둔다. 뜨거운 김이 빠진 죽은 누룩과 섞어 밑술 담글 준비를 한다. 술을 발효시켜 술맛을 내게 하는 것이 누룩이다. 통밀을 부수어 물과 함께 반죽해서 만드는 누룩은 6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곰팡이가 생겨 술을 담글 수 있는데 진양주에 들어가는 누룩과 찹쌀죽의 비율은 찹쌀죽이 누룩의 4배가 되도록 맞춰준다. 우리 전통주의 술맛을 좌우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할 만큼 누룩은 술 빚는 데 중요하다. 장맛에 따라 음식 맛이 다르듯이 집집마다 가양주를 빚던 옛날에는 장 담그는 솜씨 못지않게 누룩을 만드는 안주인의 솜씨에 따라 술맛도 제각기였다. 찹쌀죽과 누룩은 골고루 섞이도록 오랫동안 손으로 치대준다. 누룩과 섞은 찹쌀죽은 술독에 담아 밑술을 담근다. 우리의 전통 청주 제조법 그대로 찹쌀죽으로 담그는 진양주는 향이 은은하고 맛이 부드럽다. 반면 일본식 청주는 쌀 누룩을 쓰는데 우리 전통 청주에 비해 술맛이 진하고 쏘는 맛이 느껴진다. 찹쌀죽과 누룩으로 만든 것을 밑술이라고 한다. 죽으로 만드는 밑술은 발효가 빨라 3일이 지나면 완전 발효가 된다. 술방에 옮긴 술독은 면 보자기로 항아리 입구를 봉하고 이불을 덮어두는데 숨구멍은 남겨놓는다. 죽으로 밑술을 담가 술을 빚는 방법은 옛 조상들이 가장 즐겨 쓰던 술 빚기의 하나였다. 죽으로 술을 빚게 되면 술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빨리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을 써서 술을 빚게 되면은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또 감미가 나고 방향성이 뛰어납니다. 술이 완전 발효가 돼서 술맛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으로 술 빚기를 아주 즐겨 했던 것입니다. 밑술을 담근 지 사흘이 지나면 최용림 씨는 술 담글 고두밥 지을 준비를 한다.
진양주를 빚는 고두밥은 솥에 시루를 안쳐 증기로 쪄내는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 고두밥은 먼저 마치 떡을 안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찹쌀을 시루에 안쳐 증기로 찐다.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루와 솥의 연결 부분을 밀가루 반죽으로 틈을 메워준다. 진양주의 맛은 고두밥이 처할 만큼 중요하다. 눈 감고도 술을 담글 만큼 이력이 난 최영림 씨가 고두밥이 다 될 때까지 불옆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 쪄졌는가 이제 봐야 돼.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며 증기로만 쪄낸 고두밥. 흘리고 그러면 술이 안 되려. 다 된 고두밥은 굳지 않도록 뜨거울 때 주걱으로 고루 섞는다. 잘 쪄졌네. 잡숴보시고. 찹쌀 고두밥은 그냥 먹어도 맛이 있을 만큼 구수하다. 잘 쪄졌어요. 술밥 찔 때면 부엌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바로 고두밥의 맛을 보기 위해서다. 고두밥은 대청마루에 옮겨 펼쳐놓고 뜨거운 김을 식혀야 한다. 이렇게 우리 술은 밑술을 담가놓고 다시 고두밥을 지어 밑술로 반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제맛이 난다. 전통 청주인 법주나 진양주는 이렇게 밑술을 담그고 다시 고두밥을 쪄서 덧술을 담가 2번 담그는 특이한 겹술로 우리 술 중에는 3번 담는 삼양주까지 있었다. 담근 지 사흘 만에 밑술은 1차 발효가 끝난 상태가 된다. 집집마다 술독을 놓는 술방 근처엔 언제나 시큼한 밑술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 냄새만으로도 술이 얼마큼 익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완성된 밑술은 바닥까지 고루 섞어준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은 고두밥에 밑술을 부어 골고루 섞는데 바로 덧술을 빚는 과정이다. 이때 고두밥과 밑술은 정확히 1대1 분량이 되도록 하는데 고두밥 한 말에 밑술 한 말이 들어간다. 밑술과 고두밥은 골고루 주무르듯이 섞는다. 집집마다 술맛이 달라지는 비법은 바로 손맛에서 내는 특별한 비결이었다. 정성으로 빚는 손맛이 맛있는 술을 만들기 마련인데 술을 빚는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골고루 섞어놓은 밑술과 고두밥은 술독에 담아 일주일간 술방에 놓아둔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지만 사람의 손이 가는 만큼 깊이가 깊어지고 향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술의 특징이다. 술독은 다시 술방으로 옮겨 숨구멍만 남기고 이불을 덮어둔다. 술이 익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 우리 술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술 제조법이 극치를 이루어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었다. 조선시대 안동창씨 부인이 기록한 전형적인 반가의 음식 조리서 규곤시의방. 여기에 등장하는 술만 따져도 좋기 50여 가지가 넘는다. 모름지기 반가 여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장 담그는 것과 36가지의 술 빚는 기술을 꼽았을 만큼 당시 반가에선 집집마다 특색 있는 가양주 한두 가지를 담궜다. 술을 담근 지 일주일 만에 덧술이 완성됐다. 덧술 담근 지 나흘이 지나면 술 항아리에 용술을 박아두고 다시 사흘이 지나면 노르스름하고 맑은 술이 올라온다. 우리 전통주는 거르는 방법에 따라 청주와 탁주, 증류주로 구분하고 혼합되는 재료에 따라 향을 넣는 가향주와 약용주로 나눈다. 특히 막걸리와 같은 탁주에 비해 맑게 거르는 청주는 은은한 맛과 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찹쌀로 덧술을 빚어 담그는 진양주는 이렇게 완성된다. 섣달 금음날 밤 전통주 연구소의 박록담 씨의 도움을 받아 진양주를 기본으로 설날 도소주를 재현하기로 했다. 도소주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약재는 고사촬료, 임원 16지, 동의 보감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재들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도소주에 들어가는 약재의 분량은 청주 한 마를 기본으로 하는 고사촬료를 따르기로 했다. 고사촬료에선 각각의 약재를 정확히 재서 배로 만든 주머니에 넣으라고 적고 있다. 이게 개심. 먼저 화환증이나 둥기의 효험이 있는 개수나무의 속껍질 개심 7.5푼, 그다음에 대황. 변비와 어혈을 풀어주는 대황 5전 7푼, 이게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이라 조금만 넣습니다. 방풍은 한 거담제로 알려져 있는 방풍은 한 년, 호장근이거든요. 강장제 약재로 쓰는 호장근, 이게 또 아주 독성이 강한 거예요. 백출. 소화불량이나 구토, 설사에 쓰이는 백출. 이건 백출이고 이건 창출. 백출과 마찬가지로 위를 보호하는 위장약의 주로 쓰이는 창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는 백출이 되고 하나는 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열제나 강장제의 효험이 있는 수유. 오두거피. 부자나 천호 같은 약재와 함께 독성이 강한 오두는 2전 5푼으로 가장 적은 분량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천초. 향이 강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으로도 즐겨 썼던 천초. 도라지. 열을 다스리고 설사를 멎게 하는 길경. 오전. 마지막으로 해독 작용을 하는 팥. 근데 이건 특히 팥은 14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재술인 도소주에 들어가는 팥. 그것도 14알을 헤아려서 팥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붉은 팥, 붉은 색깔은 귀신이 무서워하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제 붉은 팥을 넣는다는 것은 사기를 이제 쫓아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십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자가 붙잖아요. 죽을 사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잡기들이 다 죽는다 이걸 마시면 아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소주에 들어가는 약재 중 특히 붉은색을 띠는 팥, 수유, 그리고 천초는 나쁜 귀신을 쫓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도소주의 약재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의 약효가 있거나 귀신을 쫓는 붉은색의 약재, 거기에 향이 강한 약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무병장수를 빌고 나쁜 액을 막는 도소주의 의미가 바로 약재에 담긴 효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사차료에 의하면 섣달 금음날 밤 도소주에 들어가는 약재는 모두 배주머니에 넣고 이것을 우물에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설날 아침 해 뜨기 전에 건져낸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도소주의 약재 주머니를 굳이 우물에 하룻밤 담그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식수였다. 귀신을 쫓는 도소주의 약재를 우물에 넣어 독한 약재의 성분을 희석시키고 우물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금 느슨하게 놉시다. 가족의 건강과 마을 공동체의 복을 기원했던 술, 그것이 바로 도소주였던 것이다. 이처럼 가족과 마을의 안위까지 염원했던 도소주가 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도소주 풍속은 조선시대 선조 이후 조금씩 퇴색하다가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맥이 끊겼다고 전해진다. 특히 구한말의 주세령은 우리 전통주의 맥을 끊는 계기가 됐다. 1907년 주세령이 공포되면서 일본은 우리 전통주를 약주와 탁주, 소주로 획일화시켰다. 집에서 더 이상 술을 빚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금주령이었다. 일제시대 형사 판결문을 보면 당시 밀주 단속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는데 판결문의 절반 이상이 주세령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가 대부분인 우리술은 하루아침에 밀주로 취급되면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20, 30년대, 특히 40년대에 보면은 굉장히 주세령 위반에 걸려서 그 범죄 추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양으로 따지면은 절반 이상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령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어 나갔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주세령을 강화시켜 사실상 우리 전통주의 맥을 끊어놓았고 급기야는 제주로 쓰던 청주마저 빚을 수 없게 되자 청주가 기본 술이었던 도소주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정월 초하는 날 동투기 전 고사 차려엔 이 시간을 평명시라 했고 이 시간에 하룻밤 우물에 담가둔 약재 주머니를 건져 올리라 했다. 문헌에 따라 도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섣달 금음날 도소주의 약재를 청주에 담가 우려내는 방법과 청주와 함께 우물에 하룻밤 담가둔 약재를 넣고 끓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고사차류에선 우물에서 건진 약재 주머니를 통째로 술에 담가 잠깐 동안 끓여낸다고 했다. 그 옛날 설날 아침이면 집집마다 도소주를 끓여내는 술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 청주에 약재 주머니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낸 도소주. 맑은 청주에 11가지 약재가 어우러져 깊은 맛과 진한 향을 가진 우리 술 도소주가 사라진 지 100여 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설날 아침 한 해의 애군을 물리치고 온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셨던 우리 술. 도소주는 이렇게 완성됐다. 가족들이 1년 내내 건강하기를 비는 어머니의 정성과 질병을 예방하고 애군을 물리치는 약재에 담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더해진 도소주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네 기륭상사와 늘 인연을 맺어온 술. 밝은 새해를 열어주는 도소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도소주를 마시면은 그 사기, 안 좋은 기, 그리고 귀신들 이런 거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이제 있죠. 이렇게 그 설날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얘기는 금음날 다 쫓아냈지만 그래도 나머지 뭐 또 있지 않느냐. 이거 마저 쫓아내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좋지 않겠느냐. 도소주를 이제 마시면은 이제 사기가 가고 나는 오래 산다. 이런 그 자신감, 건강에 대한 자신감. 또 나는 귀신이나 사기를 다 쫓으니까 금년에 하는 일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퍽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설날 아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마시며 한 해의 복을 기원했던 도소주.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귀신 쫓는 술 도소주엔 따뜻한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설날 이야기가 담겨 있다.